자,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잡담하는 거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떠들어도 되긴 해. 어차피 너네만 볼 거잖아. 너네 심지어 안 볼 수도 있고. 안 보더라고, 영상을. 영상 안 보면 여러분들 손에 인 걸로 만들 정도로 퀄리티를 높여야겠죠, 제가. 자, 시작해봅시다. 자, 벡터. 벡터부터 시작할게요. 벡터. 간단해. 뭔 말이냐면, 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크기랑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차원을 확정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줍시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 자, 얘들은 크기만 가지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얼만큼을 움직였을 때 걸리는 시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노형에서 공항까지 보통 차로 몇 분 정도 걸리죠? 15분. 차로 한 15분? 그럼 내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차로 한 20분 걸렸어. 그럼 이동 거리는 늘어나겠죠?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우리가 직선 경로로 간다면 빠르게 갈 테지만 직선 경로가 아니면 좀 걸리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가 어느 방향인지는 중요해요. 어느 방향이 보통 시간의 방향이 어디 있어? 그렇죠? 방향이 없는 애들. 이렇게 방향이 없는 애들, 방향이 없는 시간, 질량과 같은 녀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 자, 노형에서 공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선이죠. 일단, 자, 예를 들어서 노형 오거리에서 공항까지 직선 경로로 가는 경우 엄청 빠를 거 아니? 이게 한 20km, 20km 너무 크다. 5km라고 하자. 직선 경로로. 근데 실제로는 직선 경로로 가지 못하죠. 뭐 이제 굽어지는 것도 있고 블럭이 나눠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꺾이고 가서 얘가 실제로 이동 거리가 한 10km 나왔다고 하자. 근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중요하잖아. 이동 거리를 잴 때. 그냥 내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야. 크기만. 이렇게 이동 거리. 속력과 같이 단순히 그 크기만 보는 경우에는 스칼라량이다. 오케이? 질량, 빠르기, 이동거리, 시간, 온도, 광도 이런 애들. 자, 벡터량은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자, 우리가 지표면 위에 있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두 글자로 표현은 아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어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애들을 벡터량이라고 하고요. 벡터량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우리가 위에서 크기만 보는 애들 제외한 녀석들,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등등등등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치랑 변이에요. 자,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는 것과 변이를 표현할 때 얘가 방향이 있었어? 방향이 있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기준점이 필요해요. 자, 내 위치가 어디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나는 지금 지구에 있어. 이거는 그냥 플레이스, 장소를 말하는 거죠.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구의 뭐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 태양계를 기준으로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 있어 라고 해야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은하도 위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우주 기준 기준점이 어디 있어. 어쨌든 이렇게 크기랑 방향,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과 벡터를 각각 살펴봤고요. 이제 얘네들을 표현할 거야. 스칼라량은 어차피 크기만 있으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벡터부터는 방향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준으로부터 방향, 디렉션과 크기, 사이즈로 나타내겠다. 오케이?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파서블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머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성질. 자, 벡터는 평행 이동할 수 있다. 기준점의 위치만 바꿔주면은 얘는 그대로 따라온다. 얘를 이렇게 갖고 오거나 얘를 이렇게 들고 가거나 마치 우리 마우스 커서 포인트 있죠.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잖아. 누가 커서가 움직이잖아. 화살표 그대로 움직이죠.
딸깍딸깍하면 움직이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 2차원이든 3차원이든 1차원이든. 두 번째, 벡터는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성할 수 있고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벡터의 합성과 분해.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기억나요? 진우? 너 일단은 처음 수업할 때 내가 이거 했었는데 조금 했어요. 조금 했었어. 자, 합성 더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플러스 add 하겠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더할 수 있는데 얘를 화살표라고 했으니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법은 두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시작점을 일치시킬 겁니다.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평행사변형. 사각형 중에 이 두 변이 서로 마주보는 변들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지점, 끝나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까지 대각선 방향이 새롭게 합성되는 벡터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법 알아봤고요. 얘는 뭘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두 번째,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삼각형법은 말 그대로 이 벡터 두 개와 만들어지는 합성된 벡터가 삼각형을 이룬다 해서 삼각형법이에요. 자, 봅시다. A라고 하는 벡터의 끝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벡터의 시작하는 지점을 서로 일치시킬 거야. 그러면은 A 시작점부터 A가 끝나는 엔드 포인트, B의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합쳐지게 되고 B가 끝나는 지점, B의 엔드 포인트까지 A의 시작점과 B의 끝나는 지점을 서로 이어주겠다.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벡터는 C 벡터 간에서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벡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더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 모양과 삼각형 모양.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분해를 해봅시다. 만들어진 애를 다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명대사가 있죠. 어디 만화에서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다. 우리가 합성을 했죠. C를 이렇게 합성을 했어. 그럼 반대로 C를 A랑 B라고 하는 벡터를 더함으로 볼 수 있죠. 봐봐. A랑 B라고 하는 벡터를 더해서 C가 된 거라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서 C 벡터가 된 거라면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C 벡터는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2 더하기 3은 5예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예요. 5는 2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5는 2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어떤 A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서로 직각인 두 벡터로 나눠봅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로 XY 좌표계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좌표계에다가 얘를 놔두는 거야. 그리고 A의 시작점을 원점이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A가 얼만큼 갔는지 하나,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A가 얼만큼 갔는지 두 개로 나눠 보일 수 있다. 왜? A의 X성분과 A의 Y성분이라고 하는 각각의 벡터가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즉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이 대각선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A 벡터를 나눠서 각각 수평과 수직의 성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A가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크기를 다시 표현할 수 있죠. 자, A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를 A라고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A의 X성분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죠? 자, Y성분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곱하기 사인 세타. 자,
각각의 크기가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의 성분 크기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A의 크기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자, 대각선 방향 이 직각삼각형을 고려해주면은 우리 피타고라스 법칙 있죠?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대각선 크기는 가로의 크기 제곱, 세로 크기 제곱을 더하면 똑같아진다. 피타고라스 법칙 있죠? 그 녀석을 이용해주면은 A의 크기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루트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세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알짜인가? 물체, 운동. 자, 아까까지는 빌드업이었고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떠올려줘야 돼. 자, 다시 옛날 생각에 돌아가자면, 자, 힘. 이 포스라고 하는 힘은 어떠한 물리량이었냐? 물체에 땡땡땡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었다. 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땡땡땡땡이 뭐였죠? 바로 운동 상태. 적어주세요. 옆에 빈칸 많죠?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 뉴턴 제2 운동 법칙, 뉴턴 운동 제2 법칙, 뉴턴 운동 제2 법칙이에요. 뉴턴 제2 운동 법칙이에요. 뉴턴 운동 제2 법칙. F는 NA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줍시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한다라고 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 얘를 전부 다 더할 거야. 전부 다 더해서 하나의 힘인 것처럼 보일 거야.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물체의 힘의 평형 상태 또는 역학적 평형 상태 얘기했을 때는 1차원으로 수직 위아래만 봤어. 이제는 2차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간단한 예시는 힘의 방향이 같은 경우와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스듬한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두 힘의 방향이 같으면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두 힘의 방향이 다르면 빼주면 됩니다. 단 이때는 양수가 되게. 크기는 양수가 되게.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대각선 방향이다. 새로 만들어진 얘가 대각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 힘의 크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구하냐? 그럼 이제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각각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F1의 X방향 성분과 F1의 Y방향 성분 벡터로 나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F2는 F2의 X방향 성분과 F2의 Y방향 성분을 더한 거로 볼 수 있어. 그렇죠? 즉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더하냐? 자, 내가 이렇게 더하는 거였죠? 이렇게 더하는 거였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더하고 여기 이렇게 더했을 때 힘의 방향이 같거나 반대겠네요. 오케이? 힘의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더해주면 되겠네. 크기를 뭐 더하거나 빼주거나 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도 크기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나와진 얘들이 뭐 F3 X방향,
나와진 애들이 F3 Y 방향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F3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 각각의 X 성분, Y 성분의 제곱을 더하고 뭘 해라? 제곱근을 때려라. 오케이? 어렵지 않죠? 물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론에 다시 또 본론. 알지?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과연 어느 방향이냐? 자,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경사면 위에 물체를 놔뒀어.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곳은 오로지 경사면 위에 있다. 즉, 물체의 운동 방향은 경사면 방향이다. R자임은 경사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왜 여기 방향으로만 움직이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중력,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중력이야.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요? 수직 아래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운동해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이대로 떨어지고 있나요? 이대로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있어. 이 영향은 받아.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나요? 중력은? 아니야. 중력은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수평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걸까? 바로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수직항력이 무엇이냐? 자, 여기 다 됐죠? 적었죠, 이거. 지웁니다. 자,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은 물체가 맞닿은 표면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이 경사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직항력과 중력을 더해주고 이 친구의 합으로 R자임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봅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밖에 없고요. 자,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 수직항력은 이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사면을 이제 XY 좌표계로 생각해 볼 거야. 경사면 방향을 X 방향,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을 Y 방향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자, 중력은 이제 이 새로운 XY 좌표계랑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 경사면의 각도 세타만큼, 경사면의 각도 세타만큼 이 좌표계와 세타의 각도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 기백 배웠죠? 아침 배우는 중인가? 배웠죠?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왜 세타인지는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각각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주면은 세타에 대해서 Y방향 보니까 mg 코사인 세타네. Y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 X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X방향, Y방향 성분을 더해줄 거야. 봅시다. 자, X방향으로는 지금 중력에 의해서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Y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랑 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다. 자, X방향으로 수직항력 작용하고 있나요? 아니요. 왜? X에 대해서 수직이잖아. 그쵸? X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0입니다. 자, Y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나요? 네,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수직항력을 지금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대문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대문자 n이냐면은 이 친구가 영어로 노멀 포스여서 그래요.
노말리티 또는 노말 포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여기 방향으로는 더 이상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mg sin 세타라고 하는 힘만 남아요. 그렇죠? 두 번째, y 방향으로는 지금 힘이 남았나요? 아니요. 왜? 경사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 힘은 작용하고 있지 않죠? 얘네가 들어가고 있진 않잖아. 경사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 친구는 얼마예요? 수직항력은 mg 마이너스라고 하긴 애매하죠. 어쨌든 크기만 본다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뭐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따라서 이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으로 R자임이 표현되고 이 이 물체가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구나. 자, 두 번째, 마찰이 있는 경우. 자,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마찰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F 더해주면 되고요. 마찰력은 이 맞닿아 있는 표면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0입니다. 0. 수직성분은 0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0 이해해 줄 거니까 이 친구 변하지 않죠. 두 번째, 얘는 변해요. 얘는 변해가지고 값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mg sin 세타 빼기 f라고 하는 크기가 되겠죠. mg sin 세타 여기 찍히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mg sin 세타 빼기 f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찰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찰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녀석은 마찰 계수와 수직항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직항력은 다시 얼마였죠? mg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뮤 mg 코사인 세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얘도 다시 질량과 중력과 속도의 곱으로 묶을 수 있다. 오케이. 자, 다 적었으면은 결론 얘기할까요? 결론. R자임이 있으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고요. R자임이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마찰력의 크기가 mg sin 세타와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되겠네.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해? 가속도가 0인 경우 어떤 운동을 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V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가 F가 크면은 누구보다 크면요? 그 가속도보다 그 마찰력이 높으면 마찰력은 R자임보다 이 중력의 이항보다 커질 수 없어요. 무조건으로 커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물체를 놔뒀는데 마찰력 때문에 얘가 거꾸로 올라간다? 안 그래도 마찰력이 이 중력 에너지 소모를 줄이잖아요. 그 역학적 에너지를 줄이는 애잖아요. 그때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거에 반대로 더 일을 해버리는 거니까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돼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가 0이 아닌 경우, 즉 A가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1번, 속력만 변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을 변하는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진자, 포물선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와 포물선은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R자임과 물체의 운동. 이거 하면은 개념은 끝입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예측하는 방법. R자임을 구하면 끝난다. 자,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봅시다. 자, 이거 통합학 내용이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말 그대로 R자임 역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아네요? 그럼 이제 뭐가 끝나? 등가속도 운동공식 적용하면 끝나. 가속도가 G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공식 적용해주면 속력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했던 거에 대입해주면 되죠. V0는 0, A는 G. 대입해주면은 V는 GT가 나오겠네. 두 번째,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자, 이것도 누구였죠? 변위는, 물체의 변위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 T제곱. 자, 여기에 V의 값에 0, A에 G를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높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V제곱은 2GH. 저거 역시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위. 근데 여기서 처음 속도는 0, A는 G, S는 H가 대입된 값이겠네요. 이게 마찰이 없는 빗면이 물체입니다. 자, 두 번째, 마찰이 없는 빗면이 물체가 아니라 낙하하는 경우죠. 자유낙하 운동이죠. 어이구야. 자, 미안해요. 자유낙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예요.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자, 그래서 내가 위 방향을 플러스 y,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렇게 결정하니까. 자,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는 이제 어느 방향이야? 중력 가속도는 수직 아래 방향이야.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그럼 얘를 단순히 1차원에서 크기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g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R자임은 마이너스 방향이네. 마이너스 mg. 그럼 가속도는 질량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g다. 그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줄 때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돼? A에다가 마이너스 g를,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마이너스 g를 대입해주고, 어떤 시점에서의 높이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 역시 V0가 더 이상 0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의 높이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자,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 0보다 크거나 반대로 적었죠. V0와 V의 크기는 항상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나중 속도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까지는. 저기보다 밑으로 되는 경우는 나중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자, R자임과 물체의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됐죠? 자, 이거 뉴턴 운동 제2법칙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네. 여러분들 1학기 1단원 몇 번째 단원이었어요? 두 번째 소단원. 뉴턴 운동 법칙과 등가속도 운동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일단 R자임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어떻게 구해줘? 라고 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을 빼줘라.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기보다는 빗면에 의한 힘을 빼줘라. 그래서 각각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전체 질량으로 R자 힘을 나눠주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물체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그럼 이 물체들이 각각 도르래에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물체의 질량이 같구나, 뭐 물체의 질량이 몇 대 몇이구나, 각도가 몇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도 MBG 마이너스 MAG 하고 빗면 성분 사인 세타. 빗면은 항상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알짜에 간단하죠? 그러면은 각각 물체의 작은 알짜인 크기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개념 끝입니다. 질문. 개념 끝이에요, 진짜. 개념 끝이에요. 잠깐만. 영상 끊었다가 이어서 할게요.